마르크스 천재들.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이며 사회주의 혁명가이다. 그는 프로이센 왕국의 트리오에서 볼테르 숭배자 하인리 마르크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1723년 이래 트리오의 라피 집안이었다. 마르크스 탄생 당시 조마이어 할레피 마르크스도 라피였고 외조부도 네덜란드의 라피였으니 그는 유대교와 선천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 열 7살에 본대학에 들어갔지만 부친이보다 학구적인 베를린 대학으로 강제 견학시킨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전공한다. 마르크스는 대학 내 시인 동아리에 가입하고 동시에 트리오 주막동호회라는 음주 동아리에도 가입해 대표까지 지내게 되어 베를린 대학에서는 얼떨결에 유명한 술꾼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모임들에서 그는 논쟁이나 토론에 적극 참여했으며 가끔 논쟁 끝에 심각한 긴장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1838년에는 보르시아 군단이라는 극우 동아리와 언쟁 끝에 집단 싸움이 벌어졌고 마르크스도 치기랑 치기만 믿고 이 싸움에 끼어들었지만 그러나 경고망동의 결과는 중상자 전문 병원 행위였다. (1844년경에) 필생의 동무가 될 엥겔스를 만나 사상적, 철학적 교류를 시작한다. 마르크스는 다양한 강연이나 저서를 통해 자신의 철학, 사상을 표출하는데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 역사의 기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역사 유물론, 계급혁명, 노동자 소외 등 주요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독일에서 사상적 이유로 무국적자가 된 그는 예니 폰 웨스트팔렌과 결혼한 뒤 발을 건너가 가정을 꾸린다. (1848년) 프랑스와 프로이센에서 2월과 3월에 걸쳐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곧 진압되는데 이에 실망한 막스는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이주한다. 런던으로 이주한 마르크스는 심한 가난한 일에 시달리는데 빚쟁이들을 피해 다락에 숨기도 하고 단벌 옷을 전당파에 맡기기도 할 정도로 궁핍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사상적 질량과 밀도는 더욱 성숙해져
그를 바탕에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질타하는데 그것은 메인스트림들이 심기를 크게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다. 이어 구체적 행동으로 공산주의 동맹의 강령으로 삼기 위해 엥겔스와 공산당 선언을 공동 집필에 출간한다. 1864년 마르크스는 제일 인터내셔널에 참여하여 초기 총평의회 평의원으로 선출된다. 이 모임에서 공산당 선언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일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는 박군인 등 무정부주의자들과 내부투쟁을 벌여 승리한다. 1872년 총평의회 소재지를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긴 이후부터 제일 인터내셔널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제일 인터내셔널 전속 기간 중 파리 시민들이 정부의 저항에 2달간 파리를 정복하고 항전하는 파리 고민이 일어났는데 마르크스는 프랑스 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고민책을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노동자 처우 개선 책과 진보적 혁명운동들이 연속해서 실패와 좌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자면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경고처럼 자본주의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그는 대형 박물관 열람실에 틀어박혀 엥겔스와 자본주의 체제나 사상 등을 연구하며 저자하게 몰두한다. 각고의 노력 끝에 1859년 마르크스는 경제론의 폭을 맞춘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했는데 이는 자본론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론에 대폭 수용하는데 확장된 이론의 힘입어 이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된다. 정치경제학 비판의 성공에 공된 마르크스는 1860년대 초부터 자신의 철학, 사상, 지식, 계지, 천리안으로 평생의 역작을 쓰기 시작하는데 곧 10원짜리 자본론과 잉여가치론이다. 잉여가치론은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의 정치, 경제 이론가들에 대한 평론인데 세간에서는 이 책을 자본론 제4권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잉여가치론은 사상 최초의 경제사상자를 탐정하고 논한 종합논거이다. 참고로 잉여가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되는 노동력과 최종제품 간의 간격, 즉 이윤을 말하며 잉여노동은 임금을 받는 정규노동 외적인 모임노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규노동 이외의 유임노동을 가리킨다. 막스의 인류 역사상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사상집
자본론 원죄는 자본론 정치 경제의 크리틱이다. 시민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내재적 숙명적 실상과 한계를 비판한 책으로 사회주의 바이블로 회자된다. 자본론은 19세기의 산업 자본주의 단계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저술되었으며 그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베른슈타인, 카우츠키, 힐퍼딩, 룩셈부르크, 레닌 등령에 다양하게 재해석되기도 한다. (1867년) 자본론 제1권이 출간되며 자본주의의 생산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토마스 스킨의 영향을 받은 노동가치서를 한껏 제시하면서 자본의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노동을 극찬한다. 호지스키는 자신의 저술에서 개인의 노동에 당연한 보상은 없어졌고 각 노동자는 전체의 한 부분만을 생산할 뿐이며 그 부분들은 독립적 가치도 쓸모도 없으며 따라서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고 논평했다. 마르크스는 호지스키의 이런 주장을 근대 자본주의 생산체계에서 노동의 소외를 방증하는 논거로 인용했다. 이어 마르크스는 잉여 가치와 착취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폐단이 궁극적으로 이윤율을 떨어뜨려 산업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871년 들어 독일어판 자본론 제1권 초판을 매진되었고 이에 고무받아 이판 인쇄에 돌입한다. (1872년에는) 러시아어판 3,000부도 출간된다. 1875년 자본론의 출간을 계기로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양대 조직체인 라살파와 아이젠하우파가 독일 고타에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을 결성하면서 막스의 자본론을 이슈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이른바 고타 강령으로 채택한다. 강령은 막스의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요 특정 계급의 생산수단, 독점이 모든 정치 사회적인 불평등의 원인이다 라는 사회분석을 수용해 공정한 노동수익의 분배를 보장하는 노동해방, 정치, 경제적인 평등을 우연히 위한 사회주의 건설 등을 당의 목표로 삼는다. 어, 1885년 자본론 2권이 출간되는데 이 책을 막스가 죽고 난 뒤 엥겔스가 그의 유고들을 정리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싣는다.
자본과 그 순환의 변형, 자본의 회수, 총 사회자본의 재생산과 순환이다. 제2권은 시장의 기본 개념, 가치, 잉여가치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논한다. 나아가 자본순환의 각종 형태, 자본의 회전, 사회 총자본의 재생산 과정을 다룬다. 여기서는 제1권에서 다룬 노동자와 기업가 대신 금전 소유자, 도매상 거래자, 사업가들을 다룬다. 제2권에서의 노동자는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 역할보다는 상품의 소비자이자 노동력 투여 상품의 판매자로 등장한다. 가치 생산자로서의 노동자 성격은 제1권에서 설명되었고 제2권에서도 노동자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이 주지되어 나타난다. 가치 생산자는 노동력 제공자가 아니라 상품 회전의 일형을 담당하는 역할자를 일컫는데 주로 금융 채무자를 지칭한다. 1894년 자본론 제3권이 출간된다. 이 책도 2권과 마찬가지로 엥겔스가 죽은 막스의 원고를 정리해 출판하는데 7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환, 그리고 잉여가치율에서 이윤으로. 두 번째, 이윤의 평균 이윤으로의 전환. 세 번째, 이윤율의 습관적 저하 법칙. 네 번째, 상품 자본과 금전 자본의 상업 자본과 금융 자본으로의 전환. 다섯 번째, 이익으로의 이윤과 기업 이윤의 구분. 자본을 낳는 이익. 여섯 번째, 잉여가치의 부동산 임대료의 변화. 일곱 번째, 세입가구 출처. 이런 제3권은 생산 가격, 이윤, 이자, 토지 등의 형태를 한 잉여가치의 재반, 계급의 함작 분배 법칙과 자본주의 사회의 재반, 계급 식대 파악 등으로 구성된다. 곧 잉여가치의 고른 소유와 혜택을 강조한 책이다. 잉여가치로는 자본론의 제2원고 중 1861년에서 63년에 쓴 경제학 원고 문사들을 합한 사본이며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잉여가치론을 흔히들 자본론 제4권으로 일컫는다.
막스는 1881년 혁명의 기운이 감돌던 시기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과 베라 자수루치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에서 마르크스는 러시아가 한필요 공동체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공산주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가 사방에서 가해지는 많은 음해와 해코지를 자신있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은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각각 이완된 자리정립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피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자본과 노동의 등가 균형유리 형태야말로 이상적 공산주의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시대의 역사적 경향은 유럽과 미주에서 무한행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부조리와 위기다. 그 위기는 자본주의의 파괴를 수반할 것이며 그 파괴 이후 근대사회로 지난 태고의 집단 생산, 집단 사용보다도 더 우월한 형태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마르크스는 죽기 전에 엥겔스에게 이 메시지를 정리해 나중에 출판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총리 엥겔스에 의해 1884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막스는 생애 마지막 12년은 악화된 건강으로 독일과 러시아의 급박한 상황에 관해서만 짧게 논평하는 등 활동폭이 대폭 축소된다. 그 와중에 1875년에 고타 강경비 입판을 쓰는데 이는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창시자인 윌헬름 리브크네이트와 아우구스트 베벨의 사회주의 통합정당 창당에 몰두한 나머지 독일 전체주의식 분파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사르의 국가 사회주의와 야합하려는 데 대해 질타한 서신이다. 막스는 1883년 인류의 위대한 공적 공산주의를 부주의한 후성에 던져놓은 채 필생의 동무인 잉겔스가 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순 4살의 파란만장한 일상을 마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내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내내 티격태격한 관계였다. 부유한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은 막스였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젊었을 때 도박 등의 낭비벽이 심해 대부분의 유산을 탕진한다. 파산에 이른 것도 흥청망청 사치와 향락과 도박으로 삶과 시공을 낭비한 탓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로 몰아 증오한 막스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불참하는데 기실 그가 날이면 날마다 흥청망청 뿌린 돈들은 전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어느 때는 돈이 궁해 아버지의 유산인 예술작품을 몰래 팔려 했는데 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반대에 무산된 적도 있었다. 그때 마르크스는 엥겔스를 찾아가 우리 모치는 죽어 없어지는 게 더 좋아. 마음가지가 유익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퍼붓기도 했다. 아버지 유산을 탕진한 뒤에는 귀족 출신의 아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상당수 예술품까지도 아내의 허락 없이 내다 판다. 그러나 그 돈들도 곧 흥청망청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지난날 마르크스는 저널리스트 정기적 수입이 있었을 때도 타고난 사치병을 버리지 못하고 툭하면 엥겔스로부터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엥겔스가 극진히 사랑하던 자신의 아내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가장 친하다고 여긴 마르크스에게 부고 편지를 부랴부랴 보냈다. 조의금을 기대하며. 그러나 마르크스한테서 답장이 오기를 돈 좀 묻혀줘 하는 엉뚱같은 소리뿐이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절교를 선언했는데 그러나 막스의 친구들이 대신 앵을복구하는 바람에 결국 용서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무슨 꿈꾸인지 언제 어디서도 평생 할 줄 모르던 사과의 편지를 불쑥 써서 엥겔스에게 보낸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엥겔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추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엥겔스 보게 나 사흘 굶었어. 돈 좀 붙여줘.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집필된 공산주의자들의 최초 강령이다. 공산당 선언은 머리글과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글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이 문장은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과 함께 이후 역사적 정치적 수사의 대명사로 회자된다.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스웨덴어판이 1850년에 영어판이 출간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두 판은 현존하지 않는다. 공산당 선언이 외국어로 번역되고 대대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1871년 이후이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기에는 3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공산당 선언은 19세기 들어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에게 역사적 사명과 해방의 신념을 고취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적 지침을 교서하기 위해 세운 강령이다. 1847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입한 의인동맹은 공산당 선언을 동맹의 정책 문서로 채택한다. 그의 여름 조직은 재정비되었고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재탄생한다. 선언은 생산 방식이 사회제도의 성격을 구정하며 정치와 사회적 사상 의식의 기초로 작용한다는 유물상환의 원리가 천명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습은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지만 마르크스는 불가피성과 필연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역사에 개입함으로써 변혁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즉 자본주의가 자가당착적 모순에 침잠되어 파멸로 향해 가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이후의 공산주의로의 진영은 난망하다고 했다. 마르크스주의를 표현할 때 필연성이나 불가피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의 사물에 불과하다.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포함하여 무계급 사회를 겨냥한 일련의 행동 지침도 권장한다. 이것이 뒤에 러시아와 동유럽, 남미 등의 사회주의 운동의 초석이 된다. 공산당 선언의 4개의 장, 제1장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발생 과정과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 자본주의 태생적 모순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강조. 계층 간의 경제적 이해를 위한 비착취 계급과 착취 계급의 계급 투쟁이
인류 역사의 플롯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 지배계급도 부르주아지가 아닌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주축인 새 사회의 건설 필요성, 역설, 제1장은 이런 내용들이 주축이 된다. 제2장은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를 다루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학의 프롤레타리아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주장.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주도의 공산사회를 촉구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최상의 목적이다. 그리고 3장은 사회주의 문헌과 공산주의 문헌을 다루는데, 사회주의 논박, 사회주의 대상은 기독교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부르주아 사회주의, 사변적 사회주의 등이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무소유 정신을 차용한 유사 사회주의이다. 봉건적 사회주의에서 상세히 논의된다. 봉건적 사회주의는 부르주아가 주도권 쟁투에서 패한 메인스트림들이 부르주아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주장에 편드는 척하면서 주류 부르주아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봉건적 사회주의의 목적은 민중들을 반상으로 갈라 지배했던 구체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 탓에 마르크스는 메인스트림들이 노동자들을 동정하며 다가서지만 노동자들은 기적 문양만 보고도 돌아선다 하고 꼬집는다. 부르주아적 사회주의는 사회의 문제들을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개선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꼼수적 변형주의이다. 근데 신교 복음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독교 인도주의가 실내인데, 이들은 노예주의 반대운동,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공장법, 입법 등을 찬성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노동운동을 통해 인권과 평등을 상정시키려는 일체의 민중운동은 배타했다. 사변적 사회주의는 근대 사회주의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의 공상 이론에 그치던 공연물 같은 허상 사회주의를 지칭한다. 제4장 각종 반정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 각국 공산당들의 구체적 혁명 전략을 지정한다. 국제공산당 단결을 목표로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이룰 것은 족쇄뿐이고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는 지침을 내린다. 공산당 선언 저격경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 역사다.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부르주아주의는 적나라한 이해관계이며 냉혹한 현금집을 능력자 이외의 인간들과는 어떤 관계도 불허한다. 부르주아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교환 가치로 지구했고 인간의 자유를 부도덕한 상권의 자유로 대체했다. 부르주아 계급은
가족관계의 기본 정감조차 지우고 순전히 금전관계로 만든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란 상거래의 자유, 판매와 구매의 자유를 따릅니다. 부르주아지가 보험권자를 부술 때 썼던 무기가 이제 그 자신을 겨누고 있다. 그 무기를 쓸 노동자 계급을 그들은 자초했다.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비에 따라 노동자 계급도 매김된다. 노동자는 분업과 기계화로 단순 도구나 부품을 전락했고 시시각각 감독하는 관리자, 사용주,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무단한 산업 발달을 위해 노동자를 단체 고립시키지만 그 연합은 동시에 혁명 세력이기도 하다. 그 노동착취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전선을 양성한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불멍가진이다. 이제까지 일방적 소유규범을 폐지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유물이 아니다. 프랑스혁명에서 부르주아지는 봉건적 소유주를 완전히 폐지했다. 부르주아지가 그간 생산수단을 독점했기에 개인 소유권을 박탈한 것은 시대당에 따른 부르주아지 자신이다. 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은 이를 충분히 하고도 소유하지 못하고 부르주아지는 그간 노동 없이 소유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누구라도 생산에 쏟는 힘을 빼앗지 않으며 다만 이런 생산물 취득을 통해 자기 노동을 않는 지위를 박탈할 뿐이다. 사적 소유를 우려하면 사회는 게으름이 만연할 것이라 지레에 달한다. 그렇다면 전작의 부르주아지 체제에는 망했어야 했다. 대다수는 소유하지 못했기에 대단의 법과 사정은 부르주아지의 생산 체제와 소유관계의 지침이며 지배의 수단 노동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욕은 없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국가를 장할 때까지는 그 자신이 민족적이다. 한 시대의 주류 사정은 언제나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확립시켜 행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사회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의사에 달렸다고 여긴다.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쥔다면 개개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가 되는 연합체를 이룰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나라 민주 정당들이 단결에 부단히 애쓴다. 공산주의자는 스스로의 견해와 의도를 가려는 일을 경멸한다.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목적이 이룩되려면 기존의 모든 사회질서를 전부 해야 가능하다고 공경연히 주장한다. 부르주아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이런 것이라면 족쇄포기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 영향력.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직후 유럽에서 발생한 민중공유는 공산당 선언과 직접 관련되었던 그렇지 않던 당대의 혁명적 시대 정신을 가장 선명하고 진적으로 보이는
진도임을 주지시킨 것은 감물목할 만한 한 일이다. 근방에서 이야기된 공산당 선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프랑스는 결국 1848년 2월 파리에서 프랑스 2월 혁명을 일으킨다. 앞서 1845년경 프랑스 황정의 위기는 시작되는데 47년 들자 재정난과 국민의 흉자, 월가 상승 등으로 경제는 파탄 등에 이르러 실업가 노동 생활 여건이 전없이 악화된다. 마침내 1848년 2월 22일 23, 24, 4월간 노동자들의 봉기로 정착에선 혁명을 지지시 1만여 명이 앞세 마들렌 강경호에 나가자 우리 함께 앞자자의 피로 어썸을 역시자라고 부르짖는 라마르세유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합세했고 그러나 파리는 활화산이 되어 폭발한다. 예군주로의 피해를 입은 정규군 3만여 명을 동원해 시진압에 나섰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 시군중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심지어 국민 방위대는 시위대 합세에 혁명군을 조직하고 또 연합하면서 군과 혁명군은 내전에 복무하는 총격전에 돌입한다. 마침내 혁명군이 파리 해계문을 장악하자 버티던 군주 로이는 긴급 선물을 내고 군대에서 물러났으며 왕정은 혁명군이 장악한 임시정부 전격 교체된다. 뒤이어 1871년에는 파리 공인은 공산당 선언이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엥겔스는 파리 공인은 공산당 선언의 정신적 자손이다 라고 선언한다. 엥겔스의 말대로 파리 공인은 공산당 선언 정신을 주저로 삼아 노동자 계급의 사회전체를 노예 제도에서 자유로운 정치 사회적 실상으로 해방시키는 목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수립한 세계 역사상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연초전이었다. 1881년 토요일 사회민주운동은 총선에서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해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킨다. 그 결과에 고무된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이룩한 가장 눈부신 업적이라고 칭찬했다. 이 엥겔스는 선언이 전체 사회주의 문화 가운데 가장 널리 유포되고 가장 국제적인 작품이며 시베리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모든 나라의 수천만 노동자들에게 인정받는 공동 강령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공산당 선언 정신에 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1950년부터 54년까지 미국은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친다. 50년 2월 웨스트버지니아주 여성 공화당원 대회에서 조지 메카시 상원의원은 느닷없이 국무부 낸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이 여기 있다 라면서 공산주의자 블랙리스트를 꺼내 보이며 폭탄 발언을 쏟아낸다. 현대판 마녀 사냥인 빨갱이 빨광의 시발점이나 이 광란을 두고 싶어도 영어 사진은 1950년부터 54년 사이에 일어난 공산주의 혐의 자들에 대한 반대하는 야만적 반대 캠페인으로 대부분의 경우 공산주의자와 관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직업을 잃었다고 정의해야 한다. 당시 메카시즘의 피해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려웠죠. 대략 수백 명이 수감되었고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가 실직했다. 이들 대부분은 당국의 활동조사위원회에 소환되어 침공 혐의가 제기되었던 이유만으로 실제 자유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고된다. 수감된 많은 사람들도 직업을 잃거나 청문회에 강제로 참석해 과거 혹은 미래의 공산당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접촉을 했거나 또는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들은 반국과 침공행위 혐의 자체가 없거나 소련 국가를 우연히 들었다는 등 미미한 사안들이었다. 메카시즘 공포문 동성애자들도 무차별 공격했는데 그타지 성적 취향을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취업을 거부당했다. 당시 친메카시즘 인사들은 거기에 반공주의자들인 로널드 레이건, 일리어 카년, 월트 디즈니 등이었고 반대로 피해를 입은 반메카시즘 인사로는 찰리 채플린, 또 극작가 아름 밀러, 레너드 번스테인, 시인의 극작가인 베르톨 브레이트 등이었다. 또 영화계에서는 300여 명이 넘는 배우 및 작가, 감독들이 소위 할리우드 블랙스틱에 오르며 해고당했다. 이후 저승사자 같은 메카시 블랙 시스트는 학교와 대학교, 다른 문화, 산업 분야, 문필가, 저널리스트 등등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 선량한 미국 시민으로 공포에 몰아넣었다. 메카시즘 강풍원 전 에드거 후보가 이끈 미국 연방수석의 여러 반공활동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한동안 정치 문화사회적으로 반공 광풍을 거시기 일으켜 미국의 양심 세력과 세계로부터 많은 갈등과 집단을 이야기한다. 오직 돈을 벌러 그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욕심이 채워지면 언니는 탈출한다. 돈에 방해되는 것이면 거짓 신이라도 발경기로 누명이 씌우리라. 당시 세계 지성들의 대미국관. 공산당 선언의 실현. 1882년 칼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러시아어 개정판에서 러시아에서의 혁명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에서 1917년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다. 그런데 레닌에서 스탈린 권력이 인양되면서 사태는 반선언 성격으로 돌변한다. 막스가 선언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신장의 조건이 되는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는데 실상은 개인들의 억압된 자유가 만인의 억압된 자유를 공포스럽게 자아낼 뿐이었다. 일 1919년 들자 독일에서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한 봉기가 발생했고 총파업 투쟁은 전국을 뒤덮었다. 로제 룩셈부르크는 노동자여 행동하라. 용감하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행동하라. 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혁명의 선봉이 나서지만 곧 지나뛰고 만다. 1968년 발발한 파리 68 혁명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세계를 뒤흔들며
민중봉의 여파를 끼쳤다. 6.8혁명은 선언의 평등 이념의 확실한 표상이자 복귀이후 확장이었다. 6.8혁명의 주체로 등장한 신좌파는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적,三민주의 방법론을 지향하면서 변증법적 리버럴한 발전을 모색했다. 신좌파는 부르주아지의 정치, 경제적 착취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것은 공산당 선언의 실천이요 복귀였다. 동시에 착취 개념을 대폭 확장함으로써 공산당 선언의 밀도를 한층 단단히 했다. 사회문화적, 관료적, 인종적, 성적 착취 등과 아동학대까지 거의 모든 사회부조리와 불평등을 공감하고 강력 저항했다. 하나의 유령이 유령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룰 것이라고는 사실 뿐이야.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에필로그 인류사 마르크스의 사상이 집대성된 공산당 선언만큼 인간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은 드물다. 마르크스는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인 프리생시모 오응하는 거절된다. 그들이 교양계급인 부르주아지를 주축으로 하는 평화적 혁명을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막스는 오직 프롤레타리아만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 마르크스의 사상적 근간은 헤겔의 사물의 변화를 갈등과 대립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논리인 변증법이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프롤레타리아트 계급과 부르주아지 계급 간의 투쟁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추론했다. 여전히 보역투쟁에 골몰하는 세상사를 보면 이는 피치 못할 운명인 것 같다. 마르크스도 지적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 발달은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을 가져오며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생산 공장에 이속된다. 대부분의 생산 공장이 있는 도시는 나날이 확장되며 농촌은 축소를 거듭한다. 이는 제조업 기반 산업을 약화시켜 부르주아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자본주의판 공장의 대량 생산 방식은 초과 공급과 소비 적체를 가져오고 따라서 규칙적 불황을 발생시킨다. 불황의 피해는 최저임금의 목숨을 담보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온전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곧 자본주의는 아픈 상실을 몰고 오기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연대해서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강조한데 이는 가끔의 프롤레타리아트들도 주의를 기울여 수용해야 한다. 그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사유재산 몰수와 기업과 토지 국영화, 지속적인 연대 강화를 위한 용이한 교통체제 구축,
여자와 부인 공유제 폐지, 높은 누진세, 상속세 폐지를 하고 모든 소년들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한다는 마르크스의 뜻 그대로 실천에 마땅하다. 언어학자 겸 사회학자 노암 촘스키는 1969년 이후 자본주의와 문명 파괴라는 글을 정의해 세상에 내어놓는다. 이에 대한 사상과는 평생을 걸쳐 고군 본투하며 쓴 글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악은 자본주의 본선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곧 자본주의는 만악의 근원이다. 자본주의의 반상, 빈부, 정의, 가불, 위계 따위 계급 직절을 덧붙인다면 지옥이 따로 없고 그곳이 미국이다. 촘스키는 작금 세계의 자본주의판 민주주의를 RECD로 읽었는데 RECD 축약어를 한 단어로 읽으면 렉트와 발음이 같으며 이는 난파하다, 조각나다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니까 미국판 자본주의에만 의지하다가는 졸지에 파멸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초대형 은행들이 수익을 못 내면 국가가 도와주는데 이런 은행 주주들을 위해 애꿎은 국민들이 열심히 납세해야 하는 꼴이라고 촘스키는 일탄다. 빚쟁이 은행을 국민된 죄로 살려주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막대한 금권 로비는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학설도 충분히 가르치라고 재단이나 교육자에 마치 빚쟁이처럼 강하게 협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민중을 기업의 일개 생산도구로 여기는 독단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돌연 환경재앙이나 기본권, 재산권, 인권 박탈 등의 전부 배반권이 매섭게 들이닥치는 국민은 어디에 구제를 요청할 것인가. 촘스키는 그렇게 묻는다. 비록 그가 꿈꿨던 혁명을 파리 고민의 의미 있는 혁명과 국지적인 몇 차례의 소동이 있었을 뿐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유토피아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막스는 단벌 양복 상의를 전당포에 맡기고 식구들을 위해 빵 몇 조각을 구한다. 그 고통의 간난에서 정신나간 공산주의를 떠올렸고 그 정신나간 망상은 차츰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혼에 다다랐고 부르주아지의 영혼에 다다랐고 이 고국가에 다다랐다. 반대파들이나 생각이 다른 이들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야만성은 불치병이 아니다. 다만 인류세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따릅니다.
그것이 천녀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